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야당은 물가 상승 또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수 두 분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강성만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2차 추경안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 통과만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입니다. 원래는 이제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적게는 이제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이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풀리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현금 살포 아니냐,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도 30조 정도의 추경 편성 이걸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돈 앞에 장사 없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돈 준다는데 현금 준다는데 뭐 싫어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때는 이제 표가 문제니까 뭐 양당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당의 뭐 경제 철학하고 맞는 정책은 아니죠. 이게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고 근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민생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면은 내수 진작의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돈을 풀었는데 그 KDI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효과가 소비증대 효과가 0.26에서 0.36 정도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100만 원을 받으면은 26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 정도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0조 5천억 이게 이제 세입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게 2차 추경인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또 13조 8천억 정도를 풀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얼마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또 우려되는 것은 돈이 이렇게 풀어지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 걱정을 하게 되고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값은 벌써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이런 걱정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상승 때문에 얼마나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지지 않겠느냐. 결국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돈 없는 서민들 아니겠느냐. 상대적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과 부정 효과가 있는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현금을 살포하는 시기가 지금 취임하고 20일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이게 지금 애매하지 않냐? 취임하자마자 국민에게 돈부터 이렇게 막 풀어주겠다? 이래서 이게 뭐 당선 사례금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또 상위 10%도 또 준단 말이에요. 뭐 중산층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돈 뭐 20-30만 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돈 갖고도 뭐 소고기 사 먹을 돈이 넘치는데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그리고 지방선거가 불과 1년 남았는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독식하고 이제 남아있는 지방선거 권력까지를 노리고 하는 이런 포석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추경은 속도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사실 추경의 필요성이 진즉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이 편성이 되고 집행 시기까지 고려해보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어떤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려를 하지만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추경으로 돈이 풀린다고 해도 물가를 자극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금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한 다음에 집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 계층별로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매칭업을 하는 그 과정들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결을 했지만 막상 추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시기는 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국회 통과 과정이 신속하게 돼야 된다. 내주 중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뭐 금년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어 보이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빌리자면 오히려 내년에 미치는 영향이 뭐 0.1%포인트 정도 되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30조 추경 약속한 바 있고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의 필요성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발목 잡기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추경 통과에 뜻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동일한 금액으로 보편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금액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그 여야 간의 공방도 지금 뜨겁습니다. 24일, 25일 이틀간 이제 청문회 일정은 잡았는데 증인을 누구를 부를 거냐를 놓고는 또 아직 접점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강성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비리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다양해요. 돈 문제부터 아빠 찬스까지.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김민석 후보 본인이 총리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자기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보고해서 이렇게 그 인준을 받은 다음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총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보고를 받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벌써 자기는 이미 총리가 다 돼 있어요. 뭐 니네들 뭐 어떻게 하든 나는 총리 된다. 뭐 니네들 뭐 물론 그렇게 되겠죠.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인준 안 해줄 리도 없고 뭐 대통령이 뭐 그걸 뭐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으니까. 근데 그건 국민 앞에 보이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너무 오만하고 겸손하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의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무슨 뭐 윤석열 정부의 장관도 뭐 무슨 아빠 찬스니 뭐니 6명이나 낙마시키고 뭐 법인카드로 뭐 빵 사 먹었느니 이런 것까지 지적했던 분들이 막상 자기들이 여당에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는 행태가 청문 대상자는 김민석인데 청문위원인 뭐 주진우를 오히려 공격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여당으로서 할 행동이냐? 뭐 인사청문회법을 아예 개정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어요. 민주당이 만들면 그 법으로 다 지배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오만함을 보여서 되겠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김민석 후보 본인의 문제는 일단 이제 그동안 뭐 이 돈 문제가 정가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김민석은 뭐 돈 문제 때문에 큰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총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뭐 2차례에 걸쳐서 뭐 실형을 받고 추징금을 내고 뭐 이런 것은 뭐 이제 과거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최근 5년간 당신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 그것을 보면 5년 동안 세비는 뭐 한 5억 정도 수입을 했는데 이 쓴 돈은 한 13억을 썼고 그리고 자산이 8억이 늘었다. 뭐 이런 지금 본인이 청문회에 낸 그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만 해도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8억이 비는데 이제 이걸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지금 좀 하시고 있어요. 뭐 축의금,
뭐 부의금 뭐 이런 걸로 또 출판 기념회 이런 걸로 떼웠다. 저는 뭐 좀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대목은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장가 갔으니까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뭐 빙부상 당했으니까 뭐 조의금도 좀 들어왔을 것이고 또 출판 기념회 하니까 뭐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체감금 가져가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도 상당할 것이고 그럼 그렇다면 결국은 집에 현금 재겨놓고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자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탈루 문제도 있고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허위 해명 이제 이런 문제 결국은 이분이 정치하면서 수많은 스폰서를 받고 생활한 거 아니냐?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산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총리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총리라는 자리는 나라 곳간의 열세를 관리하는 자리인데 스폰서 총리, 협찬 총리, 불법 정치 자금 총리가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캐나다 가면서 기자들과 이제 그 전용기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뭐 충분히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총리 후보자 역시도 이제 정면 돌파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SNS를 통해서도 계속 해명하는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실 크게 보면 금전 거래와 이제 아들에 대한 뭐 아빠 찬스 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처음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었고 그 뒤에 뭐 이제 학위 중국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의혹들이 있는 건데 금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의 내역과 부과됐던 추징금 내역을 상세하게 올리면서 세금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걸 위해서 사적인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변제하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빠르게 그 급한 불을 좀 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적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동안 본인이 납부해야 됐던 세금의 상세한 액수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굉장히 좀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인 시절이 길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 채무를 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점도 본인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적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 사적인 거래, 금전 거래를 두고 어떤 불법 저수지, 뭐 혹은 불법 정치자금의 유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불법 정치자금을 차용증을 쓰고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부분은 이 사인 간의 이 채무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 변제는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전방위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차용증을 썼고 그리고 심지어 채무 변제도 대출을 통해서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인 간의 그 채무 관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의 교육비 논란 이런 것도 어쨌든 전 배우자께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들이 어떤 특정 스펙을 입시에 사용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에도 이제 후보자 본인의 이 칭화대 뭐 석사 학위 이 부분도 비행기를 언제 몇 번 탔고 체류를 얼마나 했는지까지 올렸어요. 저는 충분히 해명하고 있다, 해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없다. 이런 저는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 이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김민석 총리 나는 임명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김민석 일병을 구해라 하는 오다를 저는 뭐 내렸다고 보는 건데 아니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이런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받고 있던 그 5가지 재판의 내용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조족지혈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런 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뭐 일단 전과 4범 대통령의 전과 5범 총리 후보자인데 이제는 전과가 없으면은 뭐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 지금 된 거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더 도덕성 있는 인물들로 자기 주변을 채워야
그래야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뭐 총리, 뭐 국정기획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다 채운다면 결국은 지금은 뭐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의혹,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셔야 된다.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하셨지만 뭐 이 밖에도 아들 유학비 문제, 뭐 모친 빌라의 뭐 전세 계약의 의혹 문제, 또 당신 뭐 재혼한 부인의 뭐 베이커리 카페의 자금 출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다 의혹으로 등장해 있는데 이제 24, 25일 날 청문회 때 이제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의혹 수준의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청문회를 좀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총리 후보자께서 이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은 청문회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계속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이 이틀간의 청문회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원내 지도부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뭐 젊은 김용태 위원장이 뭐 할 말 하겠다는 얘기죠.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저는 된다고 보고요. 참 이 대통령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뭐 별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아빠 찬스 부분도요. 이거 조국 건하고 똑같아요. 고3 아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김민석 의원의 동료인 강덕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고 아빠인 김민석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아들이 무슨 홍콩대 고교 때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학교에서는 뭐 휴학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아들이 뭐 지금 코넬대 1학년인가요? 대학교 1학년 아들의 단체를 아버지인 김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뭐 열어줬다는 등 이러기 보통 아빠가 있는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그리고 다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회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가서 일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총리 후보자께서 사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입법을 하는 것도 뭐 김민석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빠가 그 법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발의자. 아니 공동 발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아들이 동아리에서 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그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라는 증거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문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 뭐 입법 발의를 했던 그 성과, 뭐 입법으로까지 뭔가 연결이 됐던 그 성과를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 관련한 교수의 이메일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저는 해명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김민석 후보자 관련 청문회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세 개의 이제 특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내란 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도 관련 기관장들 잇따라 만나고 있고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지금 특검보 임명 요청을 마쳤습니다.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내란 사건 수사를 주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이제 김용현을 이 추가 구속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더구나 이게 18일부터 18일이면 뭐 12일 날 임명된 분이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어요. 그런데 이 수사를 개시했으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그것을 보고 또 자기가 수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수사가 없어요. 한 번도 김용현을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고 김용현이 아닌 다른 피의자를 불러서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결국 검경의 기록만 보고 수사 개시하자마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자기는 수사를 하지도 않고 남이 해놓은 남의 얘기만 100% 믿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경 수사에는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특검 임명되자마자 아직 특검보도 임명 안 됐어요. 자기 기소를 했어요. 그러려면은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려면은 특검을 왜 임명할 필요가 있냐? 그냥 검경이 그대로 지금 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재판을 진행하면 되지. 이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자기 수사할 필요도 없다. 이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 구속돼야 되고 이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과연 이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일단 이 조은석 특검은 이건 유죄야. 유죄 추정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검경 기록만 가지고 추가 구속을 지금 요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기소를.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민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공정성 없는 이런 이 수사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공정성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는 고백으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나겠느냐? 이 조은석 특검의 행태를 보면은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작업이고 결국 이것은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하청을 받아서 한 하청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예. 예. 이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오염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럴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죄 앞에서 정치 논리를 따지면 뭐 앞으로 내란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이 김용현 씨와 관련해서는요. 김용현 씨가 허를 찔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김용현 씨가 지금 보석을 이제 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내보내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항고를 하고 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 따라잡기 하는 거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되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롤모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당시에 즉시 항고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풀어줬죠. 그렇게 하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이 내란 공범들도 윤 전 대통령처럼 우리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이른바 보석 거부에 나섰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탁월하게 허를 찌르는 조치를 한 거죠.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거 뭐 저는 표적 수사 이런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되자마자 이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 씨를 시켜가지고 본인의 문서와 노트북을 파기하라고 시켰어요. 이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문서와 노트북을 뭐 파기하고 파쇄하고 했던 게 결국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던 굉장히 중대한 그 일 중에 하나가 그 노상원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노상원 씨에게 그러니까 민간인이에요. 이분 민간인인데 지금 계엄 설계할 때 배우로 지목되고 있죠. 이분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네준 장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남아 있고 그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확보된 내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온적이었던 검찰에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석 어떻게 보면 풀려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특정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법원에 공을 떠넘기면서 법원에서 풀어주는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은석 특검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지금 3대 특검,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과 뭐 최상병 관련한 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다 중대한 사안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특검이 아니라 정치 보복성 특검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그 부부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김건희 씨랑 관련 있죠. 최상병 순직 사건도 결국에는 근원지는 VIP 경로설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그 어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핵심이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공범들, 국무위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치보복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셋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단서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소위 이제 불기소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의원? 저는 그래서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어떤 특검의 수사 대상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도적으로 덮어주기 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수사함에 있어서 이런 그 녹취 파일이 다 존재하는 걸 아는데 뭐 거래 방식이 달라서 미처 뭐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명백하게 시간으로만 따져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게 무려 4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고검에서 50여일 만에 이 증거를 무더기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던가 아니면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비판이 담겨져 있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전주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더기로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인데 이걸 과연 몰랐고 일부러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덮어주기가 있었다라고 보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그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2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검찰에서 덮어줬던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 위원장님, 네. 어쨌든 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 김건희 여사 사이에 33분 통화, 그것도 뭐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뭐 하소연을 해서 이제 들어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세요? 새로 나온 증거도 있는데. 글쎄 그 녹음 파일 그 새 증거를 보면은 상당히 뭐 그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말 맞다나 뭐 서울중앙지검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은 부실 수사를 한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검찰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요. 또 서울고검에서 이렇게 수사를 더 정확히 해서 이렇게 새로운 증거를 찾아 압수한 것은 뭐 좀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조은석 특검의 사례는 이건 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되게 특검이 임명되면 한 20일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특검보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그 피의자나 참고인들 증인들 조사하고 이러고 나서 뭐 추가 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지는 건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당신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추가 기소 구속 건의를 했다 뭐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뭔가 이건 뭐 하청이나 하명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이런 묻지마 기소 아니냐 이건. 그래서 이러고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느냐고 아니 이 특검에서 이런 지적을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 수사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관련 수사를 했던 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의 수사 과정 전반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특검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관련한 뭐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결정을 주도한 수뇌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저는 그 특검은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명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의 그 주어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미리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발표를 하고 그 과정에 들어감으로써 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혹은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 사령관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사태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처신을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고검에서 이런 이제 추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또 이제 몸이 아픈 건 물론 어쩔 수는 없죠. 이제 우울증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중앙병원에 이제 아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고검에는 출석하지 않겠고 어차피 특검을 할 거니까 그때 나가겠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정권의 뭐 항상 그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 왔는데 이 지금은 뭐 김건희 여사를 뭐 보호해줄 보호막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조사받고 뭐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없으면은 뭐 또 무혐의를 받고 뭐 이런 자세로 임해야지 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그리고 뭐 검찰 조사는 안 받겠다 그냥 특검 조사만 받겠다 하면서도 시간을 벌고 있고 과연 이런 식의 이 처신이 결국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뭐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이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아이고 빨리 구속됐으면 쓰겠다 막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민심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런 그 검찰 수사나 특검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로 처신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이제 다시 이제 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8월 달이죠. 네.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남겼던 잔여 임기죠.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으로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과를 낸 분이죠. 근데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열심히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거기에 맞설 걸로 보이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로키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 고심을 하고 계신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마를
아예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의사는 있어 보였지만 딱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는 있는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둘 다 함께 치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당권 다툼이 과열될 수가 있고 이제 여당이고 지금 정부가 초기 출범했고 사실은 정부에 좀 이목이 집중돼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싶으신 일이 많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 과정들을 국민들께 더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뭔가 내분이 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것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일자가 이제 딱 정해졌고 8월 2일로 정해졌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저는 경쟁은 즐겁게 하시되 뭔가 지나친 네거티브라든지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그런 싸움이나 갈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현충원을 참배했잖아요. 근데 그때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가 뽑혀서 이제 현충원 참배가 돼 있는데 먼저 앞서서 이제 또 현충원을 참배한다든가 또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캐나다의 그 G7 정상회의 그 외교 행보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 한 달도 훨씬 더 남았는데 이 그 당권 잡는 선거에 이렇게 그 뭔가 과시적 행보를 보이면서 뭔가 좀 시선을 흐트러뜨린 거 아니냐라는 여권의 비판도 있다고 해요. 뭐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뭐 의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께서 최고위원으로 이제 뭐 손발을 맞추셨던 시간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뭐 법사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굉장히 최전선에서 좀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청래 의원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그럴 일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일종의 좀 선점 효과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또 진정성이 있어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실해 보일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진정성을 어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렇게 앞서 치고 나가면서 정청래 의원 입으로 일부 이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 자기를 왕수박으로 이제 부르더라.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기 때문에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 성향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언급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좀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민주당의 대표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집권 여당의 초대 대표인데다가 이게 또 연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기 3년이 가능한 대표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년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 이어서 차기 총선 공천까지 관여할 수 있는 대표가 되는 자리고 3년 대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이후 차기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욕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청래고 박찬대고 두 사람이 다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집권에 콩이 큰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뭐 왕수박 뭐 이 청래파와 찬대파가 아주 피튀기는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정청래 우리 의원이 이렇게 자신 있게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만 아니면은 나는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저는 태도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권리당원 등등이 70%예요 당원이 일반 국민이 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당원이 중요한데 이 권리당원이란 게 거의 뭐 이게 뭐 개딸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렇게 보면은 이 인지도가 높고 개딸에게 인기가 더 있는 정청래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의도 정가에 지금 그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더 선호한다. 왜? 고분고분하니까. 명심은 박찬대에게 있다. 그렇죠. 안정적이니까. 예. 아까 정청래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튀고 좀 불안정하고 또 이런 메시지도 가끔 과격하게 오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중도층이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찬대를 선호한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심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냐. 이건 뭐 우리 당이나 똑같아요. 옛날 뭐 김기현 대표 뽑을 때 뭐 윤심이 어쩌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이게 여당이 되면은
여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명심이 이제 어떻게 이게 과연 나오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뭐 이런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께서 예. 지금 정청래 의원 뒤에는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고 네. 박찬대 의원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김병기 의원하고 서영구 의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캐릭터를 보면 서영구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인 캐릭터고 대신 김병기 의원은 또 은인자중하는 아주 조용한 리더십인데 결국 약간 이심이 실렸다는 김병기 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걸 뭐 이심이 실렸다 이렇게 볼 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분 다 이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대통령과. 그러니까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한 분은 이제 뭐 당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업무를 이제 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제 판가름했던 선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원내대표 선거가 근데 여의도 선거 중에선 제일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의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잘 알 수가 없다, 끝까지. 이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의 뭐 기류나 판단이 있었을 거고, 저는 그게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이 제3의 후보 얘기를 꺼냈거든요. 노정면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제3의 후보를 꺼낸 걸 놓고도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건 저보다 민주당 사정이 정통한 우리 박철구. 근데 뭐 아마 제가 사실 그 발언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저도 근데 방송에서 이제 여쭤보시고 하시면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뭐 2파전을 마치 이제 확실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정도다 이거죠. 네, 사실 제가 그 발언의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지만, 저 역시도 사실은 뭐 지금 정청래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 두 분 간의 어떤 그 경쟁이 공고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아직 선언을 안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뭐 본인이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올 수 있죠.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좀 내부 사정 좀 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뽑혔죠. 그런데 이제 PK 출신하고 수도권 출신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1차 3분이 나왔는데 1차에서 60표를 얻었어요.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TK 중심, 또 지금은 이제 친윤 세력은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 친윤이었던 친일 출신의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뭐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당이 지금 뭐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영남 의원들이고, 거기에 이제 강원도가 약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려운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당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되게 현역 의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남의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결속되느냐에 따라서 뭐 원내대표도 결정이 되고 당 대표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뭐 이 송원석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 라인 세력들이 결국은 뭐 한동훈 쪽에서 민 사람들이나 뭐 중도 성향의 PK 후보를 쉽게 압도했다 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뭐 힘의 구도가 드러난 건데, 이걸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당의 진로에 있어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상당한 뭐 논란거리가 되고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도 없이 이제 당선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이 당의 주류는 친윤이고 TK 그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영남 주류 세력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혁신은 글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혁신안, 개혁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를 꾸려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은 안 받겠다라는 말과도 같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혁신의 키를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일각에서 제기됐던 시나리오인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걸 연장해주지 않고 그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가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그 친윤 의원들의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많은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이름이 이제 거명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TK에서 지금 벌써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그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8월 전당대회가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뭐 국민의힘은 혁신은 글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되게 대선에서 지고 나면은 당이 혼란에 빠집니다. 예, 힘의 어떤 역학구도가 새로 정비가 돼야 되고 그건 과거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지난번 이재명 대선만 2022년에 뭐 워낙 원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당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뭐 혁신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하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선행돼야 될 것이고 당 대표 선거는 아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갈등을 보인다고 하는데 뭐 임기가 며칠 안 남은 뭐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개혁안을 뭐 수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7월이 되면은 뭐 새로운 뭐 체제가 출발을 하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은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할 것인지 여기를 통해서 뭐 혁신위가 또 발표가 되고 또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태기를 할 것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이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당 대표는 현재 뭐 한동훈, 김문수, 뭐 안철수, 나경원 등등이 거론이 되는데요. 저도 뭐 그런 분들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는 벌써 뭐 이틀 전부터 대구 가서 뭐 대구 식당에서 뭐 격려하고 서문시장 방문하고 행보를 시작한 것 같고 뭐 한동훈, 뭐 나경원 이런 분들도 SNS에서 벌써 이미 준비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도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데 뭐 여전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빨라도 저는 한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되지 않겠냐.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뉴스 타기도 어렵고 더구나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계속 뭐 국힘을 압박하는 상태에서 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해봤자 결국 국민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자, 마지막 이 부분 좀 짧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통진당보다 정도가 심하다. 가능성은 5%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 같습니다. 내란 특검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 시절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당장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일단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내란 특검이 결국 이 내란에 모의하고 가담하고 혹은 방조하고 묵인했던 세력들까지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석기 전 의원과 그를 따랐던 뭐 일부 정파가 내란 모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이 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뭐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은 그 계엄 당일에 의총 소집 장소를 뭐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바꾸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근데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 그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네.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고, 나경원 의원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내란에 연루된 혹은 내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뭐 혹은 그 뒤에 뭔가 그것을 협조했거나 도왔던 인사가 있다면 당연히 어떤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다 정당까지도 영향력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야당을 좀 이렇게 그 쪼개서 정계 개편해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보자고 하는 생각도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찬성 당론은 이건 정말 좀 취소를 하자. 탄핵 반대했던 당론. 예, 반대했던 그렇죠. 당론을.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도 혹시 나중에 이게 화근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뭐 정당 해산을 지킨다 하면은 이것은 뭐 우려했던 괴물 독재의 정점에 이르는 저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우리 전 시장이 지금 자꾸 뭐 국힘은 뭐 해산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흘리는 그 배경을 분석을 해보면 정가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명태균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다 거기에 지금 대상자들 아니냐. 그래서 좀 살려달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뭐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뭐 탄핵 반대 당론을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저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동훈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행태 아니냐 이런 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또 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한동훈과 윤석열의 개인적 관계에서의 그 은원 관계에서 뭐 배신이 아니냐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 반대 당론 처리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만 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반대 당론조차 무효화를 못하면서 어떤 쇄신과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국민의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